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의 학령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까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내용이 없고 평이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진도 잘 따라오고 이야기 듣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요. 어, 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니겠지만 이 영상이 지금 찍는 과정이 이제 제가 지금 그 방학 때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7, 8월 달이에요. 비도 많이 오고 특히 지금 부산에 지금 호우 경보가 내려서 사람도 죽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뭐 인재이기도 하고 재난이긴 하지만 거의 인재가 일어나서 난 마음이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 부, 명예, 사랑 뭐 다 좋지만 건강 이상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답을 할 필요도 없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해봅니다. 오늘 이제 걸음마기 뭐 환경 전기라고 불리는 뭐 걸음마기 뭐 요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아동이 이제 지난 시간 걸 잠시 복습하자면 이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정자 난자 만나 수정되고 그 다음에 태아가 되고 태아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아기라고 하죠.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학교 이제 학교로 가기 전 나이 그 다음에 이제 막 들어가서 아동기 아마 보통 이제 우리 아동이라고 부르면 법령마다 사실 이 아동을 설정한 나이가 좀 다릅니다만은 어, 글쎄 이 연령 구성을 보게 되면 얼추 뭐 최대한 뭐 18세까지 18세까지 전까지를 우리가 청소년 아동기라고 이제 흔히 하죠. 사실 이제 아동은 뭐 이게 법마다 다르고 관점마다 달라서 정확한 나이를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아동의 나이도 법령마다 조금 달라요. 뭐 몇 살, 뭐 3살, 5살, 7살부터.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노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인도 법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는 시작 나이가 좀 다릅니다. 어떤 때는 60, 65, 뭐 더 젊게 설정되어 있는 노인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듯 나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 어떤 뭐 규율, 규칙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나이의 기준이 이 소속되는 여기에 소속되는 이 기준이 상이하다는 거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왜 어떨 때는 뭐 13살부터 아동이고 또 어떨 때는 뭐 7살부터 아동이고 마찬가지로 노인이 어떨 때는 60부터 노인이고 어떨 때는 왜 65살부터 노인이냐 라는 질문을 딱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왜 일어나냐? 그럼 이 법이 잘못 만들어졌냐? 이런 법들이 이런 정책들이 잘못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떤 법 정책이라고 하죠. 이 법 정책이 있고 이 법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이 A 법마다 다를 거 아니야. 어떤 법은 A를 지향하고 어떤 법은 C를 지향하고 어떤 법은 D를 지향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쌤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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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뭘 것 같니 얘들아? 그치? 당연히 주사위지. 음, 짜잔, 짠. 뭐. 자, 우리가 쌤이 말했잖아. 인간을 바라보면 이렇게 다면체라고. 사람이 이렇게 다면체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 다면체란 말은 성격도 다면체지만 인간이 사회의 어떤 외부라는 환경에서 드러내는 어떤 사회적인 면도 다면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사회 활동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사회 활동을 했을 때, 뭐 에너지라든지 자세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노동을 할 때의 자세라든지, 혹은 내가 뭐 어떤 뭐가 있을라나, 어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술, 담배 같은 뭐 그런 것을 접촉할 수 있는 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상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만 사회활동하기에는 나이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역으로 어떤 향정신성 물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술, 담배라고 할게요. 술을 먹기에는 좀 아닌 나이일 수 있지만 근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각 법과 정책들이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정되는 나이와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정되는 나이, 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정되는 나이가 좀 상이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극단적으로 몇십 년 뭐 이렇게 차이 나진 않지만 뭐 1, 2년, 3년, 5년은 이 사회적인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의 평균들의 어떤 면들이 시작되는, 면들이 할 수 있는, 면들이 해야 되는, 할 수도 있는 이 나이라는 것이 조금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말 있죠. 투표권을 지금 나이를 계속 낮추려고 하잖아. 근데 오히려 술이나 뭐 담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지도자를 정치인을 뽑는 데는 내 나이가 뭐 17살, 18살도 충분하지만 이것이 신체적 나이, 그러니까 어떤 술이나 담배 같은 어떤 몸에 안 좋은 나이 어떤 것을 접촉할 때는 이 나이는 아직도 어리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성장기니까 신체적인 나이는 성장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수업에 노인복지론 수업에서 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 사회적인 나이, 뭐 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적 노화, 신체적 노화, 사회적 노화. 이 노화의 단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어떤 면이 다르기에 면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는 나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책에서 바라보는 나이 설정이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왜냐면 아동과 노인이라는 것은 연령에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과 이쪽을 봤을 때 어쨌든 이 두 면에 소속하는 집단들이 사회적 약자의 영역이 있기에 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아셨죠?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자, 슬슬. 자, 보통 이제 걸음마기 뭐 이렇게 학령정기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아직 이런 특성, 반항도 많이 하고 뭐 움직이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교과서마다 조금 상이해요. 뭐 3세에서 6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씩 뭐 그렇게 물맛 중요하겠어? 뭐 그렇지? 자, 어쨌든
이때 이제 특성을 쭉 한번 보면 일단은 신체가 자랍니다. 이제 신체가 자라요. 우리가 크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발달이라는 것은 신체, 어떤 정신, 그리고 사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딴 거 있긴 하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보는데, 그 중에 신체 봤을 때 신체 발달, 보면 뭐 이런 운동 능력이 되고,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같은 것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을 보면 뭐 1년 1년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면서 지금 변화되는 것들, 예전에는 못했던 동작들을 하고, 말, 단어, 표현 같은 것도 뭐 이제 그렇게 점점 발달하죠. 그 발달의 가장 첫 기준점이 이 신체의 발달입니다. 자, 신체 발달이 있고 이제 인지 발달을 합니다. 인지 발달 피아제 단계에 보면 뭐 전조작기, 전기, 그 개념적 사고 단계라고 흔히 말하고, 뭐 모방, 뭐 상징놀이, 뭐 이런 것들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로마기 특성 이야기 우리 뭐 페아지 할 때도 좀씩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물할론, 인공론적 사고, 뭐 이런 류의 사고들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이 물할론적 사고라는 개념인데, 뭐 물할론적 사고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아동이 어떤 무생물,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도 살아있다, 어떤 물체가 살아있다 라고 믿는 사고들이 보통 물할론적 사고라고 불러요. 물할론. 그러니까 보통 4살에서 6살 정도의 아동은 모든 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막 뭐 자전거, 자동차, 태양, 달, 뭐 다 이렇게 살아있다.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살아있고, 안 움직이는 거는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뭐 나무 이런 게 보통 돌 같은 건 안 살아있다, 뭐 죽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일단 이게 보면 보통 한 이게 8세 초등학교쯤 가면 8세 9세쯤 되면 이제 물할론적 사고가 다 사라지는데, 네, 뭐 그것도 뭐 단계가 있다고 해요. 뭐 1, 2, 3, 4단계 뭐 있는데, 뭐 1단계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만 살아있다, 뭐 2단계는 움직이는 것, 3단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4단계는 이제 과학적 생물학 개념을 가진다고 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지가. 뭐 1단계에서는 뭐 자전거, 뭐 난로 같은 그냥 우리한테 막 영향을 주는 것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막 자동차, 자전거 뭐 이런 것만 살아있고, 뭐 딴 거는 움직이는 거 위주로. 3단계는 뭐 자전거 이런 거는 내가 움직여야지 움직이니까 살아있다고 않지만 뭐 다리라든지 뭐 움직연 이런 것들은 뭐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막 살아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단계가 이제 물할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아제의 단계에 보면 한 요때쯤 전조작기 단계를 거치죠. 전조작기 단계에 보통 이러한 사고 형태를 가집니다. 예. 좀 아시겠죠? 또 뭐 우리가 또 빠진 게 있나? 이게 인공론적 사고 개념이 있구나. 그러니까 물할론하고 인공론적 사고라고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인공론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 달이나 태양 같은 것도 사람이 만들어서 필요하니까 이제 하늘에 올려놨다. 산도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인공론 쪽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피아제가 말했던 요 단계에, 프로이트 말한 이 단계, 에릭스 말한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 어떤 뭐
보존의 개념을 막 깨닫고 있는 이 단계의 아이들 시점에서 어, 지금 말하는 걸음마기 뭐 이런 아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전조작기의 초기 단계죠. 얼추 요쯤 넘어가면 구체적 조작기나 뭐 형식적 조작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사고를 많이 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계속 보도록 합시다. 조금 풀려야지. 자, 자기통제와 자율수당 발달. 뭐 보통 이제 요 반항기죠. 아이들이 한 3살 4살 때 엄청 애들이 말 잘 안 들어요. 빨빨거리면서 말 안 듣고 어떤 자기의 어떤 성향 같은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요때부터 그런 거 이렇게 여러분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고치실 필요가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모든 아이는 다 착하고 순수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순수하다는 건 맞죠. 아이가 순수한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아이가 착하고 순수하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순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순수한 아이의 존재성, 그리고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 사회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어떤 전제, 우리가 보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이가 착하고 순수하다라는 것과 모든 아이가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얘는 어떤 다양한 논리적, 철학적, 과학적 증거를 있는데 이거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냥 가짜 과학이 가짜 헛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아이는 착하고 순수하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아이는 착하지 않은 아이도 있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대단히 많이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혼자서 머릿속에 하는 내피셜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이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류의 어떤 착함을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 아이의 발달과 그래서 어떤 통제, 부모의 어떤 통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통제나 훈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회적 발달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이게 잘 안되네. 자, 여기에서 교과서에서도 이제 여러가지 훈육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을 훈육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아동과 함께 친구처럼 부모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야 되고 아동의 꿈과 미래를 희망을 위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고 세상에는 훈육이 필요한 경우 훈육이 필요한 아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아이도 그 아이가 훈육이 필요한 공간과 장소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만약에 부모가 아동을 제대로 훈육해 주지가 않는다면 여기서 훈육이 안 되어 있다면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10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1이라고 하자.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1인데
이때 부모에서 이 일은 수정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가족 내 안에 혹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자랍니다. 시간 1에서 한 시간 20 정도 되면 아이는 자랍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죠. 성인으로서 자라죠. 아이는 성인으로 변해 있어요. 한 20년 흐르면 이때 훈육하지 못해서 남아있던 미해결 상태인 이 일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는 100이나 많으면 1000으로 뭘 한다? 보상한다. 보상의 말은 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나쁜 기질, 성향, 태도 같은 것을 명확하게 훈육시켜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키웠을 때 부모를 통해서 고치는 건 빠른 시간과 큰 어떤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큰 뭐 페널티라고 하죠. 벌칙이 없이 일에 대한 처벌은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청소년만 돼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나 청소년만 되었을 때도 이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라는 습성은 반드시 10배, 20배, 100배로 받을 가능성이 커요. 누구한테? 사회를 통해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법과 규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 아동의 발달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애착과 사랑인 동시에 굉장히 정확한 훈육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동을 훈육할 때는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A라는 잘못을 했으면 그 A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겠어요 라는 걸 했을 때 파생되는 X나 Y의 Z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이 아이가 하지 않게끔 책임을 지는 행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든 부모가 훈육을 통해서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동이 그러니까 어떤 전제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모든 아이는 착한데, 우리 아이는 착한데 그 착함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혹은 착한 것이 지금 착한 행동이 잘못 안 나와서,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우리 아이가 착한데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생각해봐. 전제가 착하잖아. 근데 이 행동들은 사실상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제대로 표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를 고칠 필요가 없지. 이 과정만 고쳐준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세상에 말했죠. 세상에는 착하지 않은 아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적을 통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행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정확한 훈련, 학대가 아닌 정확한 훈련과 대화와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바른 성장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제 뭐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꽤나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게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물론 얼마나 예쁘겠어, 사랑스럽고 내 자식인데, 그러나 내 아이가 항상 옳고 항상 순수하고 항상 착하다라는 어디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아동을 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언제나 친구 같은 사람으로서 남는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동을 사랑하는 의무가 있고, 동시에 아동이
어떠한 잘못된 길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조정해주고 훈육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가 하지 않으면 사회는 더 큰 벌을 내리기 때문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사회는 그 아이에게 더 어마어마한 형벌과 벌과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면이냐? 이게 진정한 부모가 아이를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방임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이에게 명확한 훈육의 포인트, 어떤 잘못에 대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태도, 노력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 혹은 아이가 나중에 더 큰 벌과 페널티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쵸?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거 좀 보시게 됐고 그냥 이렇게 좀 보면 좀 보시고요. 네, 이제 학령 전기 뭐 비슷한 이야기, 유아기, 학령 전기, 걸음마기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냥 조금 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조금 한번 보세요. 이거 좀 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조금 더 필요한 내용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앞에 거 학령 전기랑 걸음마기 뭐 같은 내용이니까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빠진 내용을 좀 더 넣은 거라서 예전에 했는데 나중에도 한번 좀 섞어 놔야 되겠다. 제가 조금 정리를 좀 PPT를 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시면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해요. 뭐 이 정도까지가 뭐 제가 요 영역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드리고 싶던 말이고 여러분들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과서를 보면서 찾아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하고 아동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아동기입니다. 아동기고 이제 간단히 내용을 좀 보면 이제 학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입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시작됐는데 뭐 이런 말 써요. 아동기, 도당기, 뭐 잠복기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복지법은 18세, 소년법은 20세, 청소년법은 19세 뭐 이렇게 뭐 조금씩 다르게 해놨겠죠. 뭐 이거는 복지라는 관점, 법의 관점, 보호 관점에서 각각의 연령의 나이를 조금씩 변경시켜 놓은 것. 아까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통 이제 아동기 특성은 우리 전 단계에서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막 강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존감이 함께 발달하게 되는 거고 어떤 나라는 것과 동시에 내 외부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라는 관점이 점점점 이렇게 더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너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나라는 것이 그냥 오롯이 나가 아니라 너 여기서는 우리까지 포함하는 너라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나가 명확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으면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몰라. 내가 이쁜지 잘생겼는지도 모르고 내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도 모르고 내가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있으면. 근데 너를 만나면서 나는 쟤보다 키가 큰데 대신에 밥은 더 많이 먹네? 뭐 이런 거. 쟤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구나. 쟤는 저기 사는데 난 여기 사는구나. 뭐 이런 것들. 쟤는 달리기가 빠른데 난 힘이 세구나.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상 나 때문에 그래요. 너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는 어떤 사회적 지지라든지 뭐 의미라든지 우정이라는 거지 사랑이라는 거지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너를 필요한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울이 뭐야?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잖아. 나의 얼굴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는 건 언제나 거울을 볼 때만 나를 보게 되겠죠. 이렇듯 내가 거울이 없으면 너를 알 턱이 없다고.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지 내가 비로소 오롯이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저번 주에 배웠던 융이 그랬잖아. 융이 말한 삶은 뭐다? 인간의 삶은 뭐다? 나의 자아인 에고가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진짜 나, 셀프,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삶이다라고 융이 말했던 것처럼 이 에고인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한 거예요. 이 너라는 것은 개인인 너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 있는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뭐예요? 이건 철학적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타자라고 부르고 얘는 주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체는 타자가 필요해요. 왜? 주체가 주체임을 알기 위해서는 타자의 네가 필요하다고. 즉 내가 뭔가를 잘하고 좋아하는 걸 알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동기 때부터 이제 시작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애가 이제 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이에 대한 지지, 훈육뿐만 아니라 훈육과 더불어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까 했던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막 탈중심화 같은 게 보이잖아. 왜? 친구가 생기니까. 나한테서부터 친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떤 에너지가 나에서 너로 가기 때문에 잠복됐다고 말하고, 에릭스는 이것은 근면성과 열등감, 즉 내가 타인과의 비교해서 느끼는 열등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투여함으로써 생기는 나의 근면성 같은 걸 이야기를 했죠. 자, 신체 발달입니다. 보통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크지만 요때쯤 되면 여자아이가 좀 더 크다고 해요. 뭐 성장기가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고, 이제 보다 슬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을 때 영구치가 생기고, 좀 빠른 아이들은 성장통도 막 생기죠. 각 비율도 생기고.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만 되더라도 키 크고 이런 애들은 뭐 사실 뒤돌아서서 뭐 OT 펴놓으면 구분도 안 가요. 그죠? 요즘 성장이 되게 좋아서 뭐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진짜 인간으로서의 어떤 형상, 태도, 감정이 거의 뭐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가 말하는 구체적 조작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상태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고, 뭐 이런 개념, 이렇게 생기는 단계가 분류서열 다 가능하고, 자기 중심성도 극복하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 단계지 않을까. 피아제가 이제 그렇게 봤고요. 좀 땡겨줄게. 보면 이런 거 읽어 한번 보세요. 읽어 보시고 좀 정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맨날 이제 혼자서 이제 집에 있다가 난 뭐 있다가 뭐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친구 만나고 학교 가고 뭐 이런 관계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엄청난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아동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는 그 시점에서 누군가를 친해지기도 하고 누군가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싫고 뭐 이런 어쩐 것들이 이제 요런 아이들의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이제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슬슬 나에 대한 어떤 나의 존중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죠. 사실 이제 이거는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까지 가장 이제 크게 와 닿는 단계인데, 이때 미치는 영향이 뭐 개인, 가족, 친구라고 해요. 내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이 몇 살인지, 내가 지난 시험에 잘 쳤는지 못 쳤는지, 혹은 부모가 강압적인 양육 태도를 가졌는지, 아니면 뭐 긍정적 양육 태도를 가졌는지, 또래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친구가 우리 뭐 줄 하는 만나는 이런 뭐 그런 것들,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비로소 아이의 자기라는 자기 자아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본격하게 이제 증가하죠. 이전까지는 뭐 사실 뭐 애가 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뭐라고 할까 대부분 자기 자신만 알고 있고, 물론 형제 자매가 있으면 조금 덜하긴 하지만 뭐 요런 단계를 벗어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아동기를 말하면 뭐다? 아동기는 어떤 자아, 특히 자의식의 어떤 증가. 그러니까 사실 말하잖아. 자의식이란 건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잘 안 생긴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등등등에서 다 친구들 만나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경쟁이라든지 어떤 서열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아이도 서열처럼 집단을 삽니다. 아동도 보면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아이가 있죠. 만큼 친구 있는 애들, 막상 친구 없는 애도 있어요. 혼자 있는 애들. 그러면 이렇게 친구 많은 아이가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 하나의 자원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서포트, 소셜 서포트 자원이라고 본다면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애가 높은 서열이에요. 자연이 그렇잖아. 자연도 보면 먹이 습득이 쉽거나 아니면 맹수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리, 공간을 차지하는 동물이 높은 서열을 갖고 있죠. 여러분 뭐 이거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건 우리 학교 고양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고양이들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학교에 고양이 사료를 이제 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동방 친구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뭐 그리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한 번씩 사료를 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사료를 주고 이렇게 놓아주는 장소들이 딱 있어요. 그런 장소들이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가 그 장소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고양이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 고양이들이 갖고 있는 서열입니다. 여러분, 다른 고양이가 그 자기 장소 들어왔을 때 하는 거 안 보셨죠? 정말 그 순한 고양이들이 정말 지를 수 있는 소리를 다 지르면서 물어요. 다른 고양이 오면 때리고 서열 싸움을 합니다. 서로. 저는 이게 한 번씩 고양이들이 막 5분 이상 막 싸우는 것도 봤어요. 엄청 싸웁니다. 진짜 피 흘리면서 싸워요. 다 뜯기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서열 싸움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동기 때부터 너가 타자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이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의 서열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서열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원에 대한 분배가 달리 간다는 겁니다. 누구는 많은 자원을 갖고 누구는 좀 적은 자원을 갖고 아예 자원을 못 가진 애가 있어요. 생각해봐. 내가 초중학교 다닐 때 분명히 친구 많은 애가 있었고, 혹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고,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애가 있고, 아닌 중간인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었다고.
이거를 N빵 해가지고 똑같이 하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이 날 때부터, 인간이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러한 서열 체계를 만들어냈고, 그 서열 체계에 적응해 가는 것이 모든 생물체와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그 아이가 존재하고 있던 일련의 어떤 서열들, 다시 말하면 이 서열들은 자원 확보의 정도입니다. 자원 확보의 정도는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생각해봐. 내 아이가 딱 갔는데 친구가 없어. 친구 잘 못 사겨.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막 친구 막 끌고 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엄마가 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막 사기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제 애랑 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막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그 친구랑 막 놀고 싶겠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나겠죠. 오히려 그게 그 엄마가 우리한테 아이한테 하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자기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을 개조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하는 습관도 바꾸고 친구한테 도와주고도 하면, 이 서열 밑에서 낮은 서열에서 높은 서열, 즉 친구가 없는 데서부터 친구가 더 많아지는, 선생님한테 예쁨 안 받다가 더 많은 예쁨을 받는, 공부를 못하다가 더 공부를 잘하는 이 단계로 올라가는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서열 체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 시스템이고 사회 구조지, 이 서열 체계를 이렇게, 이 서열 자체가 나빠, 이 서열을 다 없애버려, 다 똑같이 해버려, 모든 친구는 다 똑같이 10명에 10명 0명 딱 똑같이 마니또 해가지고 다 너희는 무조건 10명 친구는 딱 똑같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군대는 이렇게 있어요. 군대는 전우조라고. 아니면 뭐 5분 대기조 딱 10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뭐 군대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나의 자기는 아동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의 자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인, 가족, 친구 요인, 이걸 하나로 자원이라고 할게요. 이 자원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아가 굉장히 달라간다는 거예요. 즉 나의 어릴 때부터 이 높은 자아를 가진 친구들이 낮은 열등감과 굉장히 높은 자기 효능감, 존중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역으로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잠깐만요. 보면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부르는 게 부신에서 나온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 그러니까 코르티솔 같은 수치가 서열이 높은 아이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서열이 낮은 아이가 코르티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딱 재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아이가 동일하게 하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같이 놀아라. 인기 없는 친구들과 함께 해라. 그냥 자기 싫어하는 이성 친구랑 함께 만나라. 못하잖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깨닫고 이 위치에서 더 많은 자원,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뭐 공부도 이런 것을 획득해 나가려 하는 노력과 그 노력을 도와주려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동일하게 친구 만나야 되고 동일한 친구 있어야 되고 성적은 다 동일해야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쵸?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의 자아는, 아동의 자아는 그렇게 형성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지금 말했던 뭐 그런 거고요. 특히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존중감, 제가 뭐 반두라 이런 게 하면서 효능감, 존중감 이야기 좀 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거, 그런 거고, 보통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난 항상 외국 사람 이러면 이 발음을 못 하겠어. 바움린드인가 뭐 이렇게 발음인데, 우리가 이제 부모와 아동 간의 어떤 양육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일으킨다. 무슨 말이냐? 되게 독재적으로 이제 복종을 강요하는 태도, 아니면 통제 없이 막 키우는, 혹은 통제 지지 수용이 적절히 조화된 authority. 여기서 건의는 여러분 뭐 꼰대 그 건의가 아니라 authority, 어떤 명성,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좋은 거라고. 이거 좀 표시해야겠다. 이 좋은 거, 권위적 양육 태도 좋은 거라고. 근데 권위라는 말보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 이 조화된, 잘 조화된, 어, 모르겠네. 더 적절한 단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때 아동은 만약에 너무 독재적이면 낮은 자존감이겠죠. 부모한테 막 쫄아버리고, 아빠 엄마가 뭐라면 막 쫄고 막 이런 거. 허용적 태도, 막 통제가 없어. 그러면 애가 너무 자기만 알겠지. 너무 자기만 알 거예요. 그러다고 막상 또 요걸 다 들어주니까 엄마 아빠한테 또 굉장히 의존적이고, 애가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애가 만들어지거나. 뭐 이건 다 좋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무관심해. 그러면 애가 무관심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안정감이 되게 부족하고, 자신감도 막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게 지금 그런 아동들. 이게 이런 아동들의 시작이 나중 되면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집니다. 이게 내가 어떤 계기나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고치지 않으면 이 아동 때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상위, 청소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같은 경우도 이 결정론은 싫어하지만 이미 어떤 시점에서 형성된 A가 특별한 게 없이 B, C로 간다는 이런 이동성에 대해서는 저는 옹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A, X, Y, Z가 얘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결정론적 사고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든 어느 시기에서 만들어져 있던 A라는 것이 어느 T0, T1에서 T2라고 하고 T3라고 할게요. T3라고 할게요. 이때 이게 이 A라는 성향이 T2에서는 A2-로, T3에서는 A3 이런 식으로 변형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만들어져 있던 낮은 자존감이 중고등학교 때, 성인 때도 여전히 낮게 될 확률이 안 그런 학생보다는 엄청 높다는 건 너무나 많은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때 어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아니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이 해소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옹호를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나 경험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냥 갔다면 이거는 그냥 쭉 갈 가능성이 거의 저는 한 8할 이상이라고 봐요.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관계가 한 6에서 7 이상, 한 8 이상까지 나온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36%, 47, 49, 88이 64%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릴 때, 아동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어떠한 무엇이 내 삶을 어떻게 힘들게 하거나 혹은 아동의 삶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인터벤션 포인트, 교육 어떤 걸 통해서 이 아이를 이러한 것을 해방되게끔,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가, 사회, 부모, 친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보면, 이제 정리를 해놨죠. 한 축은 애정과 한 축은 통제라는 걸 쓸 때,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있을 때 권위적인 게 일어난다면, 애정만 있고 통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애정은 없고 통제만 있을 때, 요러한 네 가지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이에요. 뭐 뒷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뭔가 글자가 커서 안 예쁘긴 하지만, 좀 더 크게 할까?
뭐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쭉 한번 보면 되겠네.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돼. 저한테 뭐 이렇게 막 일일이 하나씩 제가 불러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동기 이제 학령 전기에서 이제 아동기 쉽게 말해서 뭐 아동기 뭐 이렇게 적어버릴까? 뭐 학령기 뭐 이런 거죠. 이제 드디어 학교로 갔다고. 이렇게 학령기로 와서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 조직, 학교, 너라는 타자를 만나게 돼요. 이 만남으로써 느끼는 게 뭐다? 나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정리 다시 좀 해보면 아이가 학교를 이제 이제 여기 학교야. 이 학교를 감으로써 비로소 이 아이 A가 비로소 내 아이가 진짜 내가 A인 거를 아이가 내가 진짜 A인 거를 알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간다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냐면 B인 너를 만나게 돼요. 너. C인 머리 기네. C인 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B를 만나고 C를 만남으로써 나는 B도 아니고 C도 아닌 A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비로소 내가 A인 걸 알게 돼요. 이때 이 거대한 자원에서 이 자원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셋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30%, 33%, 33%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B는 50% 먹고 C가 40% 먹고 내가 10% 먹었어. A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왜 난 10%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왜 난 10%지? 얘는 친구 50명 있고 얘는 친구 40명 있고 난 왜 10명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10%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A는 10이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도식화가 되는 거고, B는 50짜리다, C는 40짜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자원에 대한 아이의 생각, 다른 말로는 서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서열은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열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서열은 나무가 태어나기 전엔 한 2억 5천만 년인가 부터 만들어진 자연의 질서예요. 서열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서열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낸 서열을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에요. 직급, 지위, 하이라키, 위계라는 등등 이름으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뿐이지, 서열은 자연이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 서열에 대한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도 이 50으로 최소한 40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때 10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 당연히 열등감 이런 겁니다. 좌절감, 분노. 내가 여기에서 쭈구리처럼 있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되겠다, 얘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다? 이게 아들러식으로 말하면 열등감의 극복, 효능감,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동기부터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동기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네, 뭐 여러분 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동에 이해할 때 그렇게 뭐 엄청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훈육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육과 서열의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훈육 상태가 잘못된다면 아이가 학교를 가서 친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친구 없을 겁니다. 친구 막 사람 때리고 물고 울고 말 안 들으면 자기 원하는 장난감 다 뺏어가고 난리치는 애를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시작부터 0이에요. 그러나 훈육이 잘 된 아이를 친구를 도와주고 예뻐하고 보호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지우고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대한 애는 학교 가면 그냥 50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아이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50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0단어 하나 뭐 수학 하나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인생의 목표가 다르니까. 그러나 아이가 사람들 안에서의 높은 관계망에서 부르는 얘는 중심 관계망을 부르는 거죠. 이 노드에 있는 중심망인데, 한 노드에서 중심망을 차지할 것인가, 이게 끝에 있는 저 주변을물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훈육 상태에 따라서 시작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아이가 100점짜리 수학 100점짜리 애를 키울 것인가 라는 목적과 내 아이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중심부를 차지할 것인가가 내 훈육의 목적이다 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100점 가지고 내 아이는 궁극적으로 의대를 보내겠다, 자사고 뭐 쭉쭉쭉 해서 이 목적인 분 뭐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어떤 분은 내 아이가 공부를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중심되는 인간, 가치 있는 인간, 사회에서 도움되는 인간으로 키우고 싶다는 그 지점에서 본다.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훈육 방식과 훈육 목적에 따라서 그 아이는 처음부터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왜? 다시 말하지만 서열이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서열 자체를 분기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 가서 50명 있는 애들, 뭐 요즘 한 20몇 명 되지? 20명한테 모든 친구가 동일하게 친하게 된다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한테도 인기 있는 아이가 있고 아이들한테도 진짜 저 애랑 놀기 싫은 아이가 있단 말이야. 이게 처음부터 아이들의 만들어 놓은 서열이고, 인기 있는 아이가 회장, 부회장, 허드못해 뭐 이런 거 등등등 리더가 되겠죠. 그 아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따라오고, 서열이 낮은 애가 말을 하면 꽃방귀도 안 껴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기본적인 아동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아이 자아가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지, 나는 10점짜리다, 나는 50점짜리다, 나는 0점짜리다 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성적은 아이의 자아를 만드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업에서 시험 쳤을 때 100점짜리 맞는 게 정말 아이의 자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피드백, 그게 칭찬이 되었든 훈육이 되었든 주변에 관심이 되었든, 그런 것은 아이의 자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00점 맞는다고 해서 아이의 삶이 자아가 100점짜리로 간다? 그딴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그 어떤 결과에서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뭐 비혼을 하겠다, 뭐 니트족으로 살겠다, 아기를 갖지 않겠다,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 삶이니까. 그러나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 아기를 키운다면 나는 어떻게 아기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 아이는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고 어떠한 위치, 어떠한 서열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신다면, 우리가 아이한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수학, 과학, 뭐 영어 따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 내 아이가 그 아이들의 그룹 안에서 어떤 위치를 하게끔, 다시 말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한테 예쁨 받고 사랑받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는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아이가 수학, 뭐 초등학교니까 뭐 수학, 영어, 국어 뭐 있다 치자.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수학 100점짜리를 만든 아이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100점짜리를 얘 친구를 넌 100점짜리다. 누구누구야? 넌 네가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와 있으면 너무 즐거워. 라는 말을 10번, 20번, 100번 듣는 아이를 키우실 건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